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어제 합격하신 분들의 소감도 듣고, 앞으로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자기 자신의 상태하고, 또 남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서로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면 반성도 좀 하셨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좀 얻으셨을 겁니다.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들을 나누셨고, 제가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독단적으로 정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그 전에 이제 총무님이 계셨기 때문에 총무님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총무님이 이제 여름부터는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총무님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총무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총무님을 하면은 훨씬 합격을 빨리 하더라고요. 왜냐면 정보를 많이 얻으니까. 왜 중간에서 귀찮긴 하지만 강사하고 대화도 하고 학원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뭔가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에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자료가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끔 단계별로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달릴 준비가 안 됐는데 달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걸음마 수준이면 걸음마 수준에서 약간씩, 조금씩 이제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뛸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라톤을 42.19를 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루에 그냥 동네 한 바퀴씩 돌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하루에 10km씩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한 번씩 20km를 뛴다다가, 그래서 그게 몸이 단련이 됐을 때 42.1km를 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힘들게 가면은 나중에 지칩니다.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은, 그때는 박차를 가지면은 점수가 많이 나올 시기가 있습니다. 자, 75의 문제들도 좋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 되겠다, 그런 부분 정확하게 찾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75의 문제들을 1교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거는 요약을 해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좀 더 다른 의도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유효접지 방식을 딱 보시면요, 여기 나왔죠. 일선지락 고장시 건전상의 전압상승이 평상시 대지점의 1.3배가 이하가 되도록 중성점 임피던스를 조절해서 접지하는 방식이다. 이거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유효접지 정의를 못하면은 답을 못 씁니다. 정의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계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1.3배냐 아니면 접지계수의 75%냐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둔 부분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다 씁니다. 여기까지는. 25점짜리를 쓰든 10점짜리를. 그리고 유효접지 장점에서 보선변피로 저는 외웠다고요. 보선변피, 선변보비도 되는데 저는 보선변피를 외웠습니다. 왜냐면 지락전류가 처음에 나오니까 여기서, 그래서 지락전류를 해서 보호계정기 쪽으로 해서 저는 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지락전류 때문에 뭡니까? 선로및 기기의 절연이 용이하다 이거죠.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전압이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피레기가 싸진다. 왜? 변압기하고 피레기 부분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절연협조로.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선변피로 그렇게 외워버렸습니다. 외우기 편하게. 그 다음 계유충차. 이런 것들은 그냥 계유충차,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계통의 과도한 정도가 저하된다. 지락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뭡니까? 뚝 떨어지죠. 흔들리니까. 그래서 과도한 정도가 저하되는 거고. 근데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에 영향이 미쳐지죠. 그래서 전자유도장애죠, 이건. 유도장애에서 전자유도장애. 유도장애는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고조파유도장애가 있다. 전자유도장애는 뭐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의 상호 정전량은 전전유도장애고,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유도장애 나오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정전용량이면 상호 정전용량이고, 그 다음에 전자유도는 상호 인덕턴스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계유충, 충격이 크다 이거죠. 전류가 크니까 차단 횟수가 늘어난다 이거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10점짜리를. 거기에 이제 25점짜리를 한다면 유효접지의 조건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될 거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봇대로 해가지고 1, 전봇대로 해가지고 3,
이런 부분이 바로 나와야 되고, 요 그림을 해서 요게 0이고 1이고 2가 되면 요게 낮춰지면서 올라갑니다. 3이 되면 요게 낮춰지면서 더 올라갑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그려주시자 이거죠. 0하고 1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 더 해서 여기가 2일 때는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은 2까지도 안 해? 뭔가 그려봤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씩 더 추가해 주시면은 더 눈에 띄인다는 얘기입니다. 지중 케이블 시공에서 옵셋. 여기 보시면 딱 옵셋이 그림이 나옵니다. 먼저 그림부터. 요 곡률 반경. 이렇게 R을 줘가지고 하면은 뭐냐? 왜 이걸 한다고요? 케이블 신축. 이게 막 아스팔트도 보시면요. 여름이 되면은 뜨겁게 오르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전기철도도 보시면 철도의 레일이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왜? 여름에 열받으면 늘어나거든요.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했다가 수축했다 합니다. 열받으면은. 겨울에는 차갑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줄어들죠. 여러분들 겨울 되면 추우니까 옷 움츠러지지 않습니까? 더우면 어떻게 보면 옷 벗죠? 피부 팽창하고 땀 흘리고 똑같습니다. 신축량을 곡률 변화해서 흡수되도록 맨홀레 끝부분에 이렇게 놔뒀다는 얘기죠. 요 끝에서. 왜냐면 뭔가를 딱 치죠. 그럼 중간에 이렇게 변화된 부분이 뭘 치면 끝에 가서 힘이 받잖아요. 끝에 가서 다 중간에도 물론 힘이 가지만 끝에 가서 다 힘이 많이 몰리죠. 끝에 오는 그 힘을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곡률 반경으로 놨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에 힘이 여기에 몰리다 보니까 여기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파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파손이 일어나지 않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그게 진동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는 얘기죠, 결국. 진동 같은, 여기 충격에 대한 대책. 어떤 흔들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팽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공성전에서는 옵셋을 왜 한다고요? 갤로핑, 점핑, 슬리핑. 갤로핑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다가 이제 단락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슬리트 점프 때문에 얘가 튀어 오르니까 그래서 암기를 틀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ABC 이게 틀리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보셨으면은 미리 예습하고 오셨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점은, 이 답안지의 좋은 점은 그 문제만 본 게 아니라 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핀트가 안 맞는 답안지들이 있습니다. 답안 내용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폭넓게 보기는 좋으니까 이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초과 가공성전에 있어서 합계 단면적이 같은 단도체 방식과 다도체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하죠. 근데 여기는 딱 보면 장점이 나왔는데 이게 실리손코로 내었다고 그러죠. 실리손코. 시료 저항이 그러니까 줄어든다. 실리.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송전 용량이 증대된다. 리액턴스가 감소하니까. P는 X분의 ES, ER, 사이즈에서 X가 줄어드니까 P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코로나 발생이 억제된다. 그래서 코로나 나오면 복도체, 복도체 나오면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코로나부터 먼저 썼네요. 딱. 이건 복도체 장점. 복도체 단점은 아까 리액턴스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럼 정전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수전단 정전 용량이 늘어나니까 페란티 현상 등으로 해가지고 전압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강풍이나 부착 빙습. 왜?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 등가 반지름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달라붙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단락사고 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다도체를 사용하는 부분. 여기 실리손코 해가지고 더 다도체, 아까하고 좀 틀리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처음에 이런 부분을 먼저 썼을 거라는 얘기다. 단도체일 때는 에러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인데 복도체일 때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먼저 단도체하고 복도체의 정의부터 쓰고 그 부분의 차이가 뭐가 나는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장단점, 예? 복도체의 장점, 단점 이렇게 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만의 자기만의 것으로 뭔가 바꾸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답안지는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만의 답안지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답안지로 이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훈련을 하시다 보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접근을 하십니다. 문제답으로 해서 하시는데 여러분만의 답안지를 하기 위해서는 모의 시험을 보는 방법밖에 없죠. 모의 시험을 봐가면서 이런 것들을 다 써 나와 봐야 되니까.
실리손코니까 실리손코. 코로나 발생이 억제된다. 어떻게 억제되냐. 이제로는 24.3 M0 M1 델타 D 로그를 10m 하는 R분의 D 미리 H per 킬로미터 per 킬로미터 라인. 이렇게 돼 있죠. 미리 H는 안 나오죠. 왜냐면 이제로니까. 킬로볼트 per 킬로미터 per 라인. 이렇게 나오면서 이 전선의 지름이 대수적으로 증가하고 전선의 반경은 대삼사적으로 감소하지만 전선의 등가 반지름 증가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로가 더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다도체 사용의 문제점. 실리손코 정진소. 정전 용량이 증가한다. 진동이 커진다. 소도체 간의 스트라킹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더 한 거죠. 저는 옛날에 실리손코 정진소만 외웠습니다. 그거 가지고 유연성전 시스템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가지고 송전량을 제어하는데 P는 X분의 2S를 이하의 사인 세타를 제어를 하는데 그 제어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아까 봤던 것처럼 TCBR, TCSC, TCPR, 스테이트코, UPFC 같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들이 뭘 제어를 한다. 여기는 TCSC는 X를 제어하는 겁니다. 스테이트코는 뭐라고요? X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건 전압적으로 제어하는 애예요. 지금 전압. TCPR은 P를 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TCBR은 이것도 P를 조정하는 거고 UPFC는 다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 같으면은 TCBR PX 세타 V 해놓고 얘는 TCPR은 여기 P가 제어하는 거고 뭐는 X가 제어하는 거 뭐는 이거 제어하는 거 뭐는 땡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주면 한눈에 싹 잘 보이죠? 무슨 의도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표로 요는 뭐 이렇게 X 요는 뭐 그러면 한눈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런 것들도 앞에다 하나 주시란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리면은 칸도 채워지고 한눈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먼저 전달할 수가 있죠. 처음에 얘는 아까 요 위에다 여기 나오기 전에 이거 보고 이게 눈에 띄입니까? 안 띄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 적어 놓으셨다고 그러면은 한눈에 이 사람이 요 뒤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구나 이렇게 보기가 좋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만들어 나가야죠 이거죠. 요 답안지에 만족하시지 말고 이 답안지에서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겁니다. 못 가져가는 거 버립니다. 전쟁 났는데 마누라하고 돈만 챙기면 되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도 필요 없다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예? 요즘 금값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오늘도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될려나?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안 나오시는 분이 또 로또가 돼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을지. 네, 요즘은 뭐 로또 당첨됐다고 해도 그게 옛날처럼 그런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뭐 33%인가 떼죠? 33% 떼고 나면은 뭐 얼마 되지도 않죠. 다들 각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또가 당첨이 되면은 이거를 사람들이 공돈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금방 여기저기서 뭐 해달라고 해서 다 뺏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로또 당첨되죠? 어디다 묻어놓고 그 연금식으로 이렇게 받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생활을 좀 여유있게 생활해야지 돈이 많다고 갑자기 쓰기 시작하면 주체를 못 합니다. 자기가 평상시대에 들어오던 것보다 많기 때문에 뭔가 많은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럼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으니까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 부분들이 오래 갑니다. 왜?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거든요. 나는 요 시간밖에 없으니까 요 시간에 요거 끝내야 돼. 그러면 그거만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폭넓게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폭넓게 보고 그 다음에 각각을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죠. 여러분. 하루에 10문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루에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봐가지고 다음번에 그 문제를 쓸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안 되니까 오버홀로 하루에 10문제씩 막 자꾸 익숙해지고 나서 이 문제를 자꾸 하게끔 반복 훈련을 해드리는 거죠. 부하급변이나 전압변동으로 나타난 플리커.
요게 이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UCRI의 플리커 한계 곡선. 100%의 사람이 불쾌감을 갖지 않는 한계. 요때까지는 아무도 못 느낀다는 얘기죠. 근데 요 정도 좀 지나면 그때부터는 한 20% 정도 느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때 여기서는 불쾌감을 갖는다라고 제가 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80%의 불쾌감을 갖고 여긴 100%의 불쾌감을 갖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때 그 내용으로 가서 썼는데, 이게 불쾌감을 갖지 않는 한계니까 이때는 아무도 불쾌감을 안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쯤 되면 80%가 불쾌감을 안 느낀다는 얘기는 20%는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20%는. 그래서 이걸 델타 V10으로 해가지고 시간도 개수를 해서 보시면 나중에 요게 요렇게 해서 가서 요게 10Hz일 때는 감도가, 눈이 이렇게 보는 감도가 잘 느껴진다. 여기일 때는 잘 안 느껴지고 여기일 때도 잘 안 느껴지고 눈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감도가 10번 깜빡이게 되면은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얘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V10이 뭔지, 몇 프로, 1%가 의미하는 게 뭔지, 100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V가 1초에 10번 이상 변동이 됐을 때, 그때는 1%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분명히 전압강화가 생긴 건 전류를 많이 쓴 겁니다. 전압강화가 생겼다는 건 전류가 많이 나갔다니까, 전류가 많이 나가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기동성 부하입니다. 전동기 기동할 때. 또 뭐냐? 용접기 지질 때. 또 뭡니까? 가스로, 전기로, 아크로, 이런 부분에서 지질 때. 똑같죠? 예, 기동성 부하 말고 지지는 것들이 용접기 위에도 이런, 전기로라든가 유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전기로, 유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 약합니다. 근데 조명은 전압이 떨어져도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배전공학 쪽에 이제 전압이 저하할 경우 문제점. 전압이 증가됐을 때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조명은 전압이 떨어져도 그 광속은 떨어집니다. 효율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명은 늘어나죠. 왜냐면 저 형광등하고 백열등하고 좀 틀린데, 백열등 같은 건 밝기는 좀 줄어듭니다. 왜 저항성 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열등 같은 경우는 놔두고 거기다가 삼겹살 올려놓으면 삼겹살이 익어버립니다. 열받아가지고. 백열등은. 그래서 뜨겁고 그게 이제 깨지면서 불나고 주변에 영향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백열등은 안 만들죠? 아예 안 나옵니다. 형광등도 40W 안 나옵니다. 안 나온 지 오래됐죠? 32W 나오죠? 55W 나오거나 이렇게. 근데 형광등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 안에 자유전자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형광물질을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서 발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전압이 세다는 건 자유전자가 빨리 지나가니까 더 많이 때리겠죠. 그러니까 더 밝아지는데, 많이 때린 만큼 많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수명이 줄어듭니다. 전압의 자승에 비례 가지고 막 이렇게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 밝기가 좀 고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에 가면 흑화 현상이 되면서, 그때는 흑화 현상이 됐다는 건 그 안에 있던 형광 물질들이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압이 걸려도 불이 안 들어오고 꺼지는 거죠. 안에 탈 게 없으니까 사실 저것도 안에 걸 태우는 겁니다. 사실은 에너지를.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중국산을 쓰느냐, 아니면 또 어떤 걸 쓰느냐, 그 루멘이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어떤 재질이 들어가냐, 다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광석 같은 거, 옛날 건축 전기할 때 뭐 루멘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다 외웠었는데, 예, 지금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그 고압등 같은 경우는 전압이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압력이 걸리기 전까지는 자유전자가 방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흐린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전압이 딱 걸린 순간부터, 그때 고압 아크등 같은, 방전등 같은 경우 그렇게 됐거든요. 방전이 일어나면, 방전이라는 건 뭔가 큰 전압이 걸리면서 고고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빛의 밝기는 세죠. 야구장 같은 데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공장 같은 데 있는 큰 전등 있죠. 하나에 큰 600W짜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전압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압이 다시 돌아와도 얘가 밝아지는 데까지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참조를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또 그 배전 쪽에서 전압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것들은 대책도 두 가지로 본 겁니다. 전기 공급자, 사용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기준을 하는 겁니다.
보내는 쪽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빼버리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요즘은 그 기숙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안 붙여놓더라고요. 기숙사도. 잘하는 사람들만 보내고. 옛날에도 보시면 우리 이제 자율학습 같은 거 하면은 저녁 때 이제 우등반, 열반 해가지고 우등반들은 따로 가서 막 공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 분위기 저해한다고. 우리 때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우리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다 바뀌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선을 공급하고 너 안 좋은 놈들 빼버려서 전용 변압기에서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좋은 놈들을 배전선 굵게 확대해가지고 더 그쪽에 전압가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플리커가 적은 배전 방식을 공급한다. 내부 임피던스가 돼 있다. 뭐 밸런스를 설치한다. 뭐 부하를 평균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의미는 없고 전력 공급자 측에서 하는 것들은 불립니다. 거의. 그럼 수용가 쪽도 어떡하냐? 분리 쪽도 있지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가 쪽에서는 대책을 세워야죠. 악성 부하에 대해서 변압기를 병렬 운전한다든가 아니면 변압기 자체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놈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부하를 분산한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것 같은 거는 꺼지지 않게끔 뭡니까? UPS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한다든가. 왜냐면 얘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갤러핑은 뭐였죠? 아까 미풍 진동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상하 진동으로 하는 것 때문에 눈이 이와 같이 비행기 날개 역할처럼 해가지고 양력을 일으켜가지고 상하 진동을 일으키는 부분을 갤러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갤러핑 발생의 원인은 착빙이죠. 여기 안 나왔지만 착빙입니다. 딱 보시면은 착빙 이렇게. 그리고 변압기 여자 드립전류. 여자 드립전류는 3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자기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자기 자체에 대한 부분. 외부에 대한 요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체에 대한 부분은 뭔가 채워지는 거죠. 여자 드립전류라는 거는 도립이라는 게 뭔가 갑자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진다. 뭘 채워주겠냐 얘기죠. 변압기 원리를 생각하시면 그 철심이 있고 그 다음 코일이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럼 철심에 자석을 채워준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자석부터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자석을 채워줄 때 그 잔류자기 철심 전류의 자기의 방향과 주 자석의 방향이 돼서 뭐 증자작용이다 그다음에 행축 반작용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전기자 반작용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석의 흐름 때문에 뭔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 들어가는 전압의 위상 차이에 따라서 자석이 변화를 하니까 그 자석에 여기 지금 위상에 따라서 자석이 이렇게 틀려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채워주는 자석에 관련된 걸로 다 보시면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철심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타가 나오면서 그 철심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됐냐. 그리고 이제 자석이 채워지려면 변압기의 임피던스 부분들이 또 있겠죠. 임피던스가 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항성이 크니까 잘 안 채워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변압기가 삼상이니 단상이니 전압이 큰지 용량이 얼마인지 그 변압기 용량이 클수록 이런 것들은 줄어듭니다. 소용량일수록 큽니다. 또 몰드형일 때 또 이입형일 때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여자 도립전류 같은 경우는 도립을 하니까 계전기가 비율차동 계전기가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트감, 고비, 트림 납법, 감도조합법, 고주파 어체법, 비대치파 저지법. 이렇게 억제 저지 이런 내용들 아침에도 설명드렸죠. 변압기 소음, 아까처럼 철심. 제가 마누라 얘기를 했죠. 우리 마누라 이 얘기 들으면 나중에 열받을 텐데.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마누라가 열받았을 때 자기 자체가 열받은 건지 아니면 나 때문에 열받은 건지 아니면 애들 때문에 열받은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자기 자체 때문에 열받은 겁니다. 철심의 상태, 철심이 안 좋아가지고 생긴 건지 아니면 철심이 이음새가 안 좋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건선에 의해서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팬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생기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에서 생기는 거. 그러면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측이죠. 부하가 불평형하거나 급격하게 변동이 되거나 너무 적거나 많았을 때, 아니면 또 고조파가 있는 부하가 있었을 때는 이런 소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결국은 소음이 난다는 거는 공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공진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아까
철심의 이음새 같은 경우는 자외 현상 때문에도 생기지만 사실 공진 때문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공진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안에 방진 고무를 깐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체 소음, 자석 밀도를 저감한다. 자석 밀도가 저감이 된다는 건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채워질 때 윙 하고 들어가죠. 처음에 변압기를 딱 키시면 윙 하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이제 부하를 막 저기를 넣죠. 옛날에 보니까 그 전기로 아크로 같은 거 막 집어니까 윙 그리더라고요, 진짜. 소리가. 부하가 걸리니까 변압기 소음이 커졌습니다. 근데 부하가 줄으니까 변압기 소음이 줄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처음에 여자 드립젤리드 같은 경우는 투입할 때 소음이 나는 건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특유의 윙 하다가 좀 시간이면 천천히 줄어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하를 투입을 하죠. 바로 부하를 건 상태에서 변압기를 투입시키고 이거는 순간적인 기동 부하들이 걸리기 때문에 변압기 1차 측의 보호 계정기들이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수목평청에서 수급조건. 요 그림 잃어버리시지 말라고요. 요 그림 딱.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 PR이 있다. 요게.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지금 있는데 요게 이제 PL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PR은 부하의 합계고에, P1은 발전기 합계고에, F는 각 발전기의 연료 방정시죠. 연료 방정시. 아까 뭐 협조 제어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PL은 이 발전기에서 발생돼서 이 부하까지 가기 전에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송전 손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송전 손실일 땐 PL을 넣어줘야 되고 송전 손실이 없을 때는 PL이 안 들어간다. 이 그림 반드시 그려주시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뭐 수목평총 연 수급 조건은 뭡니까? 여기 이제 PL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틀려지는 거고. 목적 함수에서 똑같고요. 평가 함수에서 요 람다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총 연료비 최소 조건에서 1 요 라운드 P1분의 라운드 PL 요거 분의 1이 이제 페널티 계수죠. 요거 분의 1이 페널티 계수가 요거 분의 1이라고요. 이렇게 그게 페널티 계수라고요. 아까 나왔던 요 1 라운드 PL 라운드 PI분의 1이 페널티 계수니까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죠. 1 라운드 PI분의 라운드 PL분의 1이 페널티 계수라고 여기 나와있던 거죠. 요게 좀 특별합니다. 왜? 요게 없거든요, 사실상. 언제? 송전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땐 요 마이너스 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람다 곱하기 1이니까 람다 곱하기 1, 람다 곱하기 1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빼기 람다, 이거 빼기 람다, 이거 빼기 람다는 각각 0일 때를 기준해가지고 여기에 다 똑같이 나오는 람다를 구해주면 되는데 송전 손실이 있다 보니까 이거만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페널티를 먹는 거죠. 페널티를 전부 다. 그래서 요만큼 떨어지더라. 전체적인 비율로 보니까. 그래서 페널티 개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게 이렇게 페널티 개수입니다. 이렇게 요만큼이 페널티 개수가 생겨서 거기부터 요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시작한 거죠. X축이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서는 요거하고 요거 곱하기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L이 뭘까요? L1과 L2부가 이런 비율이 되어 있어야지만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라그랑제의 미정계수죠. L이 라그랑제의 미정계수가 맞나요? 아니네, 페널티 계수네요. L은 페널티 계수고요. 람다가 라그랑제의 미정계수죠. 여기서 복합발전을 물어본 거라고요. 복합발전이니까 뭡니까? 2개 이상의 발전 시스템을 결합하여 종합 여율 향상을 도모하는 발전을 복합발전이라고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아니라고요. 복합발전이란 뭐라고요? 증기터빈에 의한 기력발전 방식 이외에 뭐라고요? 가스터빈이라든가 그리고 MHD 발전 같은 것들을 이용한 게 복합발전이라고 정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2개 이상인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기관이라고 기관인데 그거보다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가스터빈이라든가 MHD 발전을 이용해서 같이 쓴다 이거죠. 같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효 향상들이 늘어났다. 근데 아까 뭐라고? 열조제가라고, 열조제가.
열, 배열해서 보일러. 여기 배열 해소 돼 있죠? 그 다음 조, 배열, 그 배, 열조, 재, 배기 재현, 배기 열조, 배기 조연, 배기 재현. 이렇게. 이건 배열을 회수하는 거고, 배열을 회수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가스터빈을 돌리죠. 스팀터빈은 뭐라고요? 스팀터빈을 돌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연료가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떼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요? 가스터빈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총? 연료하고 공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죠? 공기압축기에서. 이게 터보 차지입니다. 공기압축기에서 가스가 잘 탈 수 있게끔 공기를 많이 넣어주기 위해서 공기압축기를 통해서 하면은 이게 연소가 되면서 가스터빈을 돌리고 그 연소되어 있는 고압의 증기가 보일러 가서 열해서 보일러에서 이 보일러 내부를 데펴주다 보니까 얘가 간접적으로 과열기를 통해서 스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팀 터빈하고 이렇게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압 보일러는 여기서 보시면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데 압력들이 일부 가해지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틀린 부분은 여기 냉각기가 있죠. 이렇게 자체적으로 냉각해주고 그거에서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부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됩니다.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른 그림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합발전 다른 쪽에 있는 복합발전 여기 보시면 증기터빈에 의한 기력발전 방식 외에 가스터빈, MHD, 연료전지 등을 조합시켜 종합적인 열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일전기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열조제가 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열해수 사이클 터빈, 배기조연 사이클 터빈,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연료 추출에 따라서 가스, 석탄가스도 있고 LNG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 형태에 따라서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뭐죠? 문제는 마이크로 가스 터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요 복합발전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가압 보일러 같은 건 이렇게 돼 있네요. 가압을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면은 여기는 좀 빠졌네요. 문제 11번 같은 경우는 피레기 80% 피레기, 85% 피레기, 115% 피레기는 알고는 계시죠? 그럼 362에 대해서 80%를 곱하면 144인가요? 288이죠? 154 같은 경우는 169죠. 154는 362는 3, 4, 5의 그런 부분이었고요. 765에 대한 전격 전압은 800kV가 되는 거고, 그거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여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류 차단하는 부분, 피레기 전격 전압을 출시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 될 거고, 나중에. 단, 여기를 알고 싶은 겁니다. 288, 144, 84. 여기에 보시면은, 제 와이프도 이번에,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잠깐, 피레기 전격 전압. 피레기 전격 전압을 다른 걸로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공유를 차단하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피레기 전격 전압을 따르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석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형 주파수의 그러니까 시료값이죠. 예? 최고의 시료값.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상형 주파 허용 단자 전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피레기 전격 전압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석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류의 시료값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전격전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격전압은 석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사용주파수의 시료값.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와주셔야 되고, 요거하고 같은 얘기가 또 뭔지 나와야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12번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고요. 코로나 발생하면은, 코로나 정의에서, 코로나 파열극한 전기경도가 나온다고. 코로나의 정의부터 나오고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파열극한 전기경도.
그러면서 코로나 발생 인계의 전압에 24.3 M0 M1 델타 D 로그 11m라는 알부 내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뭘 의미하는지 날씨 및 상대 공격의 밀도니 전선, 지름,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보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의한 장애들, 소선부 소유진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써주면 되고 복표가 이하 발생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가지고 복표가 이하 발생가지고 대책들도 써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2교시 과전리에 의한 보호 계정기 중에서 그림과 같은 유도형 과전리 계정기의 동작 원리. 유도형 과전리 계정기는 아라고 원판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고 원판에. 그래서 아까 보호 계정기의 구성이 어떻게 됐니?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나눠져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하죠. 이런 내용들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동작 원리에 따라서 전지형, 정자기계형 등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동작 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놨지만, 이렇게 해서 반비례를 한데, 동작 시간들이 반비례되게끔 뭔가 이와 같이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하전리를 검출해서 정정치와 비교해서 정정치보다 불가하면 충격을 발생시키고, 거기서 이상 없다고 그러면은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런 표죠. 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직류 송전계통 HVDC죠. HVDC는 그림을 그릴 때 중간에 직류 케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리액터가 달리고 그 양쪽에 또 차단기가 달리고 그 양쪽에 또 다른 장비들이 달리게끔 돼 있죠. 그 위에 뭐 변압기가 달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달리겠죠. 그래서 직류 송전에 대한 장단점 그림 그려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리고 직류 송전 방식 구성이 어떻게 됐니? 이게 단극인지 쌍극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 나오는 것은 단극에 대한 단극 해수기로 두체기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극이 두 개일 때는 호모 또는 쌍극이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단장점 이거는 어떻게 했죠? 절성무 총안유유단 이렇게 적용이 이제 해장연도고요. 적용이 해장연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잘 띄게끔 조금씩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10개를 채워라. 근데 문제에서 하다 보니까 7개밖에 못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머리를 잘라서 2개를 채워야지만 됩니다. 그게 밀어내기죠. 요즘 프랜차이즈점이나 이렇게 큰 대리점에서 이제 연말되면 이제 밀어내기를 합니다. 어차피 니네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쓸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올해 매출 끝나야 되니까 이것 좀 밀어내자. 그러면은 밀어내자라는 게 니네가 구입해서 나중에 니네가 필요하면 그때 그거 가지고 써.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큰 회사나 아니면 이제 절차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보시면은 22,000 다중접지 계통, 보호장치,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정규분야 선정하고 보혈주 분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서 그렇게 해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에 맞춰서 곡선이 선정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후비보호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세팅 등을 잘 해주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런 세팅값은 저희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운전 할 때도 시운전 부서에서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돈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서로 미리 얘기를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외국 엔지니어들 보면 하루에 막 1,500불, 150만원 달라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게 한 30만원에서 50만원이 되는데.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 공급원으로 설치되는 전력용 콘덴서 및 블루리액터 회로 개폐시.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위상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그 수식들인데, 뒤에서 보시면은 그 전압의 위상에 따라서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요거에 따라서 전압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한 크기가 다 각각 틀리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회복전압을 해서 그렇게 수정할 수 있게끔 해라. 요거는 회복전압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지 좀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해서 아까 3579에서 증폭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조모가 발생하고, 재조모가 일으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들을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대치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해서 영향을 쓰고, 그걸 대책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일을 하기가 편하시니까요. 대책들 보시면 되고, 전동기 자기여자 현상, 이런 거 보고, 요건 Z이기 때문에 Z 원자로분을 이온해서 이거를 이렇게 어드미턴스를 바꿔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바뀐 전압에 대해서 1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다 더해주시면은 요게 그 정도 인원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자기 어드미턴스는 자기 임피던스 분의 1이 Z33이다. 그러면 34, 31, 32, 34 뭐 이렇게 3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드에 대한 임피던스들이 다 오는 거죠.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그러면은 거기가 어딘데요? 서울인데요? 아니 서울이 아니고 서울이 어디냐고, 전화번호하고 어디 주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우리가 그걸 대관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돈을 붙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택배 요금 정도밖에 안 들지만 외부에 보낼 때는 배로 보낼 때는 핸들링 차지들이 있습니다. 핸들링 차지도 있고 배 싣기 전에 그 창고에서 사용되는 그 기간에 따른 비용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터빈 발전기 출력 제한 범위를 정한 가능 출력 곡선을 나타내고 출력 제한 요소를 설명하셔. 가능 출력 곡선에서 여기 보시면 P 플러스 Q의 제동 한계 곡선입니다. 2분의 1 X2분의 1 마이너스 XD분의 L 곱하기 V 자선. 아까 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 단락비 부분이 어디게 될까요? XD분의 1이 여기 단락비가 됩니다, 여기. 여기는 KS 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칙 그 동작 용역이 되죠. 요 안에 사이가 반응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서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 이렇게 되고, 온도 상승 한동, 그 다음에 냉각 방식, 그 다음에 안정도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외에는 저희 쪽에 큰 임팩트가 있을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 프로젝트에서는 앞에 게 일이 끝나야지만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앞에 기준을 해가지고 요 때까지 끝나면 언제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업체가 또 이때는 언제쯤 끝나니까 얘네들 뭐 미리 준비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 협조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온도는 딱 보시면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상부하가 있고 진상부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케이블이 3개가 물립니다.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여기 1000m 이상의 케이블이 여기에 깔리게 됩니다. 총.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한 드럼이 1kg라 그러면 1kg 이상이 조금 더 넘겠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부분 가져가 나가는 거고, 그게 꺼져 있으면은 그 옆에 분한테 얘기하고 가져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를 올리니까 이제 조금씩 졸리기 시작하네, 되게. 예. 요거까지, 요 6번까지는 끝내야지 될 것 같아서, 요게 지금 2교시 끝나니까 요거까지 끝내고,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 안정도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가 있는데, 이 정태 안정도하고 동태만 보면 됩니다. 과도 안정도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냉각 방식은 KD 자승 LN.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물은 힘듭니다, 물은. 절연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이 수소가 돼 있죠. 그 다음에 하는 건 공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걔네들 봤을 때 단가 자체가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위에 나오는 부분 좀 잘라서 밑에도 나오는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신화에다가 계약하는 그 컨트랙트 베이스로 문서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3교시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이중모선이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